네, 굿모닝 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이자 8월의 첫째 날이죠. 자, 이분 모셔서 네이버 카카오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훈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합쳐서 부르긴 하는데 네. 뭔가 여러 면에서 이제 갈리는 게 좀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도 좀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하고 최근에 어쨌든 가장 핫한 네카오 합쳐서 뭔가 이슈 이런 게 있다면 짚어주시고 주가 흐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네. 카카오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이제 네이버 카카오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연초에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 게 좀 단기에 이제 좀 많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뭐 왜 이렇게 오르지 이렇게? 네. 근데 최근에 물론 조금 이제 주가가 네. 빠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양지화되는 과정에서 국내에 이게 도입되는 가능성, 희망을 보면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간편 결제, 핀테크, 은행 기업들 하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결제 기업들과 이제 이 간편 결제 사업주 네이버 카카오가 특히 주가가 좀 많이 영향을 받았었던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선 당시에 주장을 했던 이제 소버린 AI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드라이브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 주가가 굉장히 조금 최근 몇 년간 좀 안 좋았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연초에는 그런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소버린 AI가 큰 축이었고 네. 최근에 보면은 또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는 네. 않아서 뭐랄까요, 옆으로 기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흐름을 이건 왜 그런 건지 전망은 어떤지 하나하나 이제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엇갈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실적 발표가 다음 주인가요? 실적 발표가 네. 다음 주 목요일 카카오가 다음 주.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 네이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목금에 네, 일주일 뒤면 확인을 해볼 텐데 어떻게 엇갈리고 있느냐 전망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기록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는 전년 대비 한 2.5% 감소한 역성장 예상이 지금 나오는데 금액으로만 보면 네이버 매출 2조 9천억 원 예상이지만 카카오는 1조 9천억 원 1조 차이가 나거든요. 좀 극명하네요 차이가. 그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네카오라고 불리긴 맞아요. 했지만 둘의 움직임이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잘 짚어주신 부분이 주가 흐름만 봐도 비슷한 움직임이긴 한데 낙폭 차이가 크다 보니까 괴리가 생기는 게 최근 몇 년간 그렇게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까지는 사실상 어떤 낙폭도 비슷하고 같이 움직임이 보였는데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2023년, 4년 그리고 올해까지 좀 많은 차이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AI에서의 사업 방향성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체 모델을 개발을 해서 그 자체 모델을 통한 AI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모델 개발보다는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외부 오픈 소스를 차용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는 SLM이라고 해서 이제 작은 모델들만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서비스에 접목하는 사업 방향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가 정답이다, 뭐가 정답이 아니다, 아니면 둘 다 될 것이다, 둘 다 안 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업 방향성의 이제 차이로 인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AI 모멘텀이 좀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 부분에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도 같이 짚어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문을 보면 상대적으로 광고와 커머스 비중이 높아요. 광고와 커머스 비중이 높은 반면에 카카오도 광고와 커머스가 있습니다. 카카오도 광고와 커머스가 주력 사업인 건 맞으나 컨텐츠 부문에서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특히 코로나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사업을 굉장히 이제 많이 확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좀 뭐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다 이러면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사업을 다각도로 확장을 하면서 많은 성장성을 땡겼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지나면서 2022년, 2023년도로 접어들면서 플랫폼 성장률이 둔화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컨텐츠 부분에서의 많은 사업들이 확장을 해놓은 게 시간이 갈수록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서 좀 발목을 잡았던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역에서의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업 방향성에서의 좀 사업 부문에서의 차이점도 어떻게 보면 말씀 주신 그런 주가나 실적에서의 그런 괴리에
시대로 이제 기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제 워낙에 친숙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주력은 광고 커머스다. 그러니까 뭘 네이버에서 이제 사고 쇼핑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광고가 노출되고 네. 이런 쪽이 좀 주력이고 네. 카카오는 컨텐츠라고 했는데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카카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네. 카카오의 컨텐츠 쪽이라고 하면 게임 쪽이 있을 수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엔터 쪽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SM도 인수를 했었고 카카오 엔터 기존에 있던 카카오 엔터도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웹툰 쪽도 있습니다. 웹툰.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피코마, 국내에서도 카카오 이제 웹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디어 사업도 있습니다.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미디어 사업 부문 이게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컨텐츠 부문 외 플랫폼 부문에서는 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제 광고와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 커머스 영역이 있고 그리고 플랫폼 기타라고 해서 그 안에는 이제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나 아니면 뭐 카카오 페이 뭐 이런 기타 부문 이제 플랫폼 기타 부문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플랫폼과 컨텐츠 2개로 크게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수익성에서 이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컨텐츠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고 실적 전망이 좀 갈리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 해주고 계시는데 실적 차이 배경 중에서 한쪽은 창업자가 복귀를 하고 한쪽은 창업자가 이제 손을 떼고 뭐 이런 차이 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나 혹시 이런 것도 뭐 있는 건가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서 네. 그 아무래도 네. 이혜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 7년 만에 경영일선으로 복귀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범수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최근에 건강상의 네. 이슈로 이제 경영일선에서 좀 물러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처해진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는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뭐로 분류가 됐었냐면 성장주로 분류가 됐잖아요. 성장주. 네, 성장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지금 숙제는 성장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성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장주로서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성장성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봤을 때는 플랫폼 성장률이 굉장히 한계치에 다다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과거에는 이제 코로나 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자체가 온라인 플랫폼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는 시장 영역이 넓었던 반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들 쓰고 계시고 이미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추가적인 성장률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숙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사실 AI였습니다. AI 서비스가 플랫폼으로서의 새로운 이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국내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국이나 미국 같은 테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좀 뒤처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어떻게 보면 숙제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혜진 창업자가 등판을 한 것이죠. 이 부분에서 좀 돌파구를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글로벌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 이제 배운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 좀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잘 타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 좀 경영진들의 어떤 그런 사업 방향성 자체가 좀 위기를 잘 탈출할 수 있느냐 아니냐로 나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약간은 이게 좀 뭐랄까 낯설게 들린다 그래야 되나? 네카오가 성장주?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건 약간 기대감으로 조금 더 밸류를 받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그런 게 좀 부재하고 우려가 많았다가 최근에 아까 초반에 짚어주신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성장주와 좀 어울리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에 힘을 받아서 좀 올랐었다가 최근에는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와닿는 스토리 흐름인 것 같은데 AI 좀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기존 쇼핑 검색 서비스의 AI 기반 개인화 추천 서비스, 그러니까 AI가 개인에 맞게 이거로 저거 이렇게 추천을 막 띄워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결합해서 AI 쇼핑 앱 플러스 스토어 출시를 했고 글쎄요. 이게 좀 성과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반응도 그렇고. 네이버의 AI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온 서비스 AI라고 해요. 온 서비스 AI. 네. 그러니까 온 서비스 AI라는 게 등장한 배경이 뭐냐면 혹시 AI 서비스 이용하고 계신 거 계실까요? 뭐 챗GPT나 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양한 이제 최근에는 AI 서비스를 가감 없이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 이제는 좀 되게 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 있는 플랫폼 인터넷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없진 않는데 많이들 사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퀄리티의 차이가 있거든요. 서비스 퀄리티 차이가 있고 이용자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게 국내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테크 기업들의 계속된 고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서비스를 직접적인 서비스에서의 경쟁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여기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이제 투자하면서 출혈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사업 부문에 이 AI 서비스를 접목을 시켜서 사업적인 시너지를 같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서비스를 구사하는 게 지금 온 서비스 AI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가자니 네. 이미 너무 선두에 있는 기업들이 있고 네. 그걸 따라가자니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확실하지도 않고 네. 비용도 너무 많이 드니까 맞습니다. 차용을 하자 뭐 네. 이런 전략인가요? 우리 사업 부문에 각각에 있는 거를 AI 기술력으로 도입을 시켜서 도입을. 더욱더 고도화시키자는 거죠. 아.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커머스 영역에서의 AI 서비스를 접목을 시킨 거를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커머스뿐만 아니라 광고 쪽에서도 지금 AI를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컨텐츠 쪽, 특히 웹툰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이쪽을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나 웹툰도 AI가 취향에 맞게 이렇게 추천해 주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들었을 때는 네. 어떤 AI 서비스가 직접적인 AI 서비스가 나와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준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 부문의 고도화적인 측면에서 AI 기술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담은 조금 덜면서 사업적인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반응은 좀 괜찮아요? 이런 전략이?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AI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직접적인 수익이 얼마만큼 창출됐다라는 거를 가시적으로 보긴 힘들어요. 아, 접목을 한 거니까. 접목을 한 거다 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 부문에서의 결국은 실적이 좋냐 나쁘냐로 그렇죠. 따져서 사업 실적이 좋았을 때는 이게 그래도 AI 서비스가 좀 도움이 됐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붙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방향성 자체에 AI를 접목시켜서 커머스 쪽을 지금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플러스 스토어라고 하는 별도 앱을 출시를 해서 이용자층에게 좀 더 커머스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셀러들에게도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부과하면서 수수료도 조금 더 편취를 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AI 서비스도 결국에는 주안점이 될 수 있겠지만 국내 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가 쿠팡과의 경쟁 그리고 커머스 시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입지를 좀 다져가는 과정에서의 그런 사업 방향성 자체가 좀 더 주가나 실적에서의 좀 향방을 가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네. 뭐 이런 부분들. 카카오는 AI 쪽 어때요? 카카오는 AI 서비스가 제가 네이버는 네. 온 서비스 AI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카카오는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둘 다 좀 어렵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 기존의 서비스에 AI를 접목시켜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내보자라는 게 앞서 말씀이었고. 왜냐하면 네이버는 어. AI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본인들의 모델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 부문에 이 모델을 접목을 시켜서 서비스를 접목을 시켜서 지금 사업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 카카오는 과거에는 AI 그 모델을 만들긴 했지만 최근에는 직접적인 모델을 막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오케스트레이션 오케스트라랑 비슷한 단어잖아요. 아. 오케스트라가 뭐냐면 다양한 이제 악기들이 나와서 협주를 그렇죠. 하는 건데 카카오도 본인들의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오픈 소스의 이제 AI 모델들을 차용을 해와서 서비스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오픈 AI. 네. 네. 오픈 AI 협업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카카오의 AI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자체 AI는 이제 클로바 말씀하시는 모델명은 하이퍼클로바 X고요. 하이퍼클로바. 그리고 하이퍼클로바 X 기반에서 서비스가 나왔던 게 클로바라고 하는 서비스가 네. 있어요. 그래서 모델 자체는 하이퍼클로바 X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체가 아니라 오픈 AI하고의 협업을 네. 좀 꾀하는 거고 이것 또한 좀 길을 다르게 가고 있네요. 고민은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이버랑 가지고 있는 고민은 똑같은데 네.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가 AI 사업에서 가지고 있던 고민이 비용이나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들고 인력이나 투입이 많이 드는데 어떤 그런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 자체가 과연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잖아요. 사실 카카오도 똑같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아까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델을 개발하면서 많이 투입을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외부 차용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우리 쪽에 이제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를 많이 출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카카오의 대표적인 것인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이제 카카오톡에 AI 에이전트를 내는 게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오픈 AI하고 협업을 네. 하는 건가요? AI 협업을 통해서 네. 서비스를 출시를 하는 거고, 그 서비스 출시가 카카오톡 내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이제 출시가 될 것이라는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네, AI 에이전트를 이제 오픈 AI하고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로 11월에 네. 출시한다. 카카오톡. 그럼 이거 이제 카카오톡은 사실 국민 메신저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11월에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네.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접근성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별도 앱으로 출시가 됐을 때는 조금 문제가 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네.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별도 앱일지 카카오톡일지? 카카오톡 내에 들어오는 게 사실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그 가능성은 높아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제 접근성에서의 이점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결국에 더 중요한 거는 서비스 퀄리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서비스 퀄리티가 그러니까 카카오톡 내에 들어와서 별도 탭으로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수요를 발생시킬 만큼의 서비스 퀄리티가 나와야 이용자들이 실제로 그 탭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거기에 따른 광고 효과나 이런 부분이 창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서비스가 잘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인데, 여기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카카오톡이 오픈 AI와 협업을 통해서 AI 서비스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기존의 그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원래 구사하던 AI 서비스만큼의 서비스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어떤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LLM을 그러니까 지금 테크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쓰고 있는 LLM 거대 모델을 쓰는 대형 언어 모델. 네, 언어 네. 모델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SLM, 그러니까 소형 언어 모델도 지금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LLM과 SLM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면 네. LLM은 라지가 앞에 붙은 거고, 그렇죠. SLM은 스몰이 스몰. 붙은 건데 네. 모델 크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LLM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입니다. 네네. 물론 다양한 차이점이 있겠지만 범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챗봇을 활용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LLM 기반의 챗봇을 들어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대답을 해줘요. 왜냐하면 학습이 그만큼 많이 되어 있고 깊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좀 접하던. 네. 네. 근데 아무래도 SLM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습을 시키거나 그런 부분에서의 제한 이상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버티컬한 서비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의 학습만 되어 있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스포츠면 스포츠, 아니면 축구면 축구, 영어 회화면 회화, 그러니까 좀 특정한 버티컬한 영역에서의 서비스만 제공이 되거나, 범위가 좀 작다. 네, 범위가 작거나 아니면 그런 대답을 하는 측면에서 있어의 그런 자연스러움, 아니면 문장의 길이, 아니면 답변의 어떤 퀄리티 부분에서는 LLM보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그거는 뭘로 이어지냐면 서비스의 퀄리티로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LLM 서비스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더 체감이 이 퀄리티가 좀 별로네라고 느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카카오의 가장 큰 11월에 나오는 AI 서비스의 가장 큰 숙제는 이용자가 SLM을 활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유용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지금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접근성 자체는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퀄리티 확보가 어느 정도로 될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에는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돼서 이제 정책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소버린 AI를 아예 공약으로 이제 걸었고, AI 주권, 네, 이런 부분이고, 정부가 1조 4,600억 원 규모 추경을 투입한다. 뭐 첨단 GPU 확보 사업 1차 참여 사업자도 선정을 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카카오 이렇게 세 곳을 선정했거든요. 이것도 영향이 좀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 전에 AI 사업에서 네이버, 카카오 둘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 결국에는 돈과 시간은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제 서비스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따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고민을 국가 차원에서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 공약, 양정당 모 대선 공약이 AI에 대한 집중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밝혔던 거고,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소버린 AI가 굉장히 화두가 됐던 이유도 1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에서 이제 내걸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소버린 AI의 핵심은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랬을 때 학습을 시켜야 되고, 학습을 시키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많은 GPU를 확보해야 되고 많은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많은 데이터 센터와 GPU를 확보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 자금을 그렇죠. 투입을 시켜서 이 데이터 센터나 GPU를 확보를 시켜서 국내에 있는 민간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서 좀 더 기술 개발이나 모델 개발에 좀 힘쓸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이 소버린 AI이고, 국내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도 소버린 AI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자금이 투입됐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많은 기대감을 주가에도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AI 얘기였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네카오가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경쟁 관계면서도 이제 새로운 사업에 어떤 돌입하는 기대감으로도 좀 나란히 오른 감도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요? 기대감으로 나날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기대감으로 지금 안 올라 있냐면,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양지화도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뭐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의 시가총액이 빠르게 오르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도 미국에서도 확장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렇게 도입됐을 때, 사실 진원지는 미국이죠. 네, 네. 국내에서도 도입이 되면 네.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국내에서 만약 확장이 됐을 때 누가 이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타고 들어가다가 국내에 있는 간편 결제 사업자나 이제 결제 사업자, 페이 사업자들은 결제 사업자들이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여기에 이제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은 그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거예요. 아직까지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도입이 되거나 양지화가 지금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게 점점 법제화가 되고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를 만들거나 법안으로 이제 발의를 하거나 양지화가 점점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까지는 기대감, 가정 이런 부분들이 섞여서 주가에 반영됐던 건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법제화가 되고 이렇게 양지화가 되고 이렇게 제도화가 됐을 때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누가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어떤 사업으로 창출할 수 있으면 어떤 수익이 될 수 있을까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주가 변동성은 향후에는 좀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어떤 섹터나 업종 뭐 종목으로 거론이 되는 게 네카오뿐이 아니잖아요. 네. 뭐 금융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선호입니까? 네카의 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의 강점이랄까? 장점은 뭐예요? 네. 최근에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네. 뭐 핀테크 기업들, 네. 은행 기업, 전통적인 은행 사업들 다 그렇죠. 들어오는데, 네. 이게 각각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도 또 이게 향후에 어떻게 향방으로 전개될지를 좀 미지수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적인 사업을 하기보다는 결국엔 초반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초반 주도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사업뿐만 아니라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디퍼짓이나 안정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컨소시엄을 맺어서 좀 팀을 형성해서. 네. 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갔을 때 초반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주도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팀을 이뤄서 좀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가져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정책 그리고 뭐 공약 이런 거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이게 점점 현실화가 되고 이럴 때 기존 사업과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 도입했을 때 수요를 얼마만큼 발생시킬 수 있어야 되냐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 디지털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 디지털 화폐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수요가 많아진다는 건 정부 차원에서의 수요가 될 수도 있지만, 이용자 측면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용자 측면에서 디지털 화폐가 수요가 있기 위해서는 혜택이 있어야 되거나 편의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핀테크보다 어떻게 보면 그 전자금융 시스템보다 더 나은 혜택을 제공을 하거나 더 나은 편의성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의 국내 페이 사업자들도 그렇고 각종 이제 기업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어떤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까가 이 회사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유의미한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도 빠르게 이제 조금 아무래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카오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주가 흐름은 좀 기대해 볼 만해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국내에서의 좀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지를 좀 다지는 과정으로 간다면 반등의 가능성도 볼 수 있고, 하반기 때는 또 경기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실적에서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셔야 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뉴스들을 많이 좀 유념 있게 보시는 게 투자할 때 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훈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